그러면 이제 우리 1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강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부터 선생님이랑 이제 한번 독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이제 질문을 잘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독해를 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칙을 그냥 따라가면 돼요. 처음에는 화제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화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자연권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한정된 재화로 인해 보존될 수 없을 만큼의 투쟁 상태를 자연 상태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아까 문장에서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화제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판단하는 거냐면 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대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밑에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권을 자, 홉스는 뭘로 봤냐면 이렇게 봤대요. 자연 상태로 보았대요. 근데 이 인간의 자연권이 무슨 상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투쟁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왜 투쟁 상태냐라고 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재화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많은데 재화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보존될 수 없을 만큼의 무슨 상태? 투쟁 상태로 본다는 거죠. 투쟁이 뭔 말인지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 한다? 투쟁,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움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은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투쟁 상태니까 벗어나야죠. 그치? 자, 그래서 안정과 평화에 이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게 되고 그 결과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모두 양도하고 그 권리를 양도받은 존재는 그 힘으로써 강력하고 절대적인 군주를 행사하기로 하는 사회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인간은 기본적인 자연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태? 투쟁 상태. 왜요? 이기적이고 제한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화 속에 싸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 대상으로 봤다는 거는 이 투쟁 상태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자연 상태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가지려면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맺게 돼요? 여기 보니까 뭐를 맺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회계약을 맺어요. 근데 이 사회계약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권리를 모두 양도해줘요.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자, 내 권리 다 가져가. 그리고 이걸 양도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 받은 사람은 그 힘을 강력하고, 그렇죠.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기로 약속을 한 사회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계약을 통해서 강력한 군주를 행사하는 존재를 리바이어든, 홉스는 리바이어든, 즉 뭐라고 얘기한다? 국가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자연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기적이고 한정된 재화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뭐라 그럴까? 불안정한 사회 또는 비평화적인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사회적인 계약을 맺어요. 사회적인 계약을 맺는 방법은 뭐다? 자연권을 줘요. 모두 양도해요. 그럼 양도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강력하고 절대적인 군주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양도받은 대상이 뭐냐? 바로 국가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필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홉스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홉스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는 왜 필요하냐?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주고 있다. 단 이 국가가 강력하고 절대적인 군주를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좋은 지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글의 내용은
네, 미리 말할게요. 이거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동의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너무 강력하고 절대적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국가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너무 국가에 홉스는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고 얘기하죠. 민중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그치?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독서를 읽을 때는 필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지구가 네모났다면 네모났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도 사실은 선생님의 개인적인 신념, 어떤 가치 이런 걸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인데, 홉스의 생각을 동의할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됐니? 자,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자. 이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왜 필요하냐?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인간은 투쟁 상태. 왜?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양도. 그래서 사회적 계약을 맺어. 그래서 국가는 이것을 양도받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자,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든에서 국가를 무엇으로 국가 곧 정치체를 무엇으로 묘사했냐면 그러니까 인공인간으로 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자, 어떻게 해요? 홉스에 따르면 이 인공인간은 개인을 자연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인보다 몸집이 크고 훨씬 힘이 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인공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은 인공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공인간으로 본다.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개인의 자연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할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권이 발현되는, 인간의 개개인의 자연권이 발현되는 자연 상태를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몸집이 크고 힘이 세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가로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국가의 힘은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다음입니다. 자, 국가의 주권은 인공인간의 전신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영혼이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돼요. 각 부 장관과 관리는 관절에 해당이 됩니다. 상벌은 인공인간의 모든 관절과 사지를 주권자와 연결시켜 그 의무의 수행을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구성원 개개인의 모두의 부와 재산은 인공인간의 체력에 해당이 되고 조언자들은 인공인간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제안하기 위한 때문에 그의 기억에 해당이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지금 읽은 내용들은 뭐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국가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성 요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구성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인공인간의 각각의 부위, 그죠? 인공인간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물론 여기에는 정신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기억 같은 거는 정신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을 설명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거죠. 국가의 주권은 인공인간의 전신에서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영혼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생명과 운동이라는 건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뭐 간도 심장도 관절도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가의 주권을 보았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신체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각부 장관들은 이런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벌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인간의 모든 관절과 사지를 주권자와 연결시켜서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과 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면
국가 운영의 기본을 토대로 만들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는 건 잘하게끔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상벌이고요. 또한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부와 재산은 인공인간의 체력입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전반적인 힘을. 그리고 조언자들, 뭐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뭐 철학자들 또는 뭐 이제 국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억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내용은 일단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문단이에요. 몸집이 크고 힘이 세야 돼요. 이유는 자연 상태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의 구성 요소들을 설명한 이유는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무엇까지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바로 역할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이 되겠죠.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홉스에게 정치체 즉 인공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권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주권이라고 봤잖아요. 자, 홉스는 주권이 정치체를 작동시키는 인공적 영혼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주권을 두 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설명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주 간단해져요. 뭐가 되냐면 자, 인공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주권이잖아요. 근데 이 주권을 왜 하필이면 이렇게 영혼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을까? 홉스는 이게 바로 이 글의 화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왜 영혼으로 봤는지 그 이유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것만 잡으면 돼요. 자, 볼게요. 두뇌는 단지 신체의 일부일 뿐 그것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고 사회 계약을 통해 개개인의 일반 의지를 묶는 하나의 단일 의지이자 인공인간을 작동시키는 핵심으로서 국가의 주권은 인간의 영혼에 뭐한다?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왜 영혼으로 받느냐라고 했을 때 두뇌로 보지 않은 이유를 먼저 설명했어요. 두뇌는 뭐다? 그냥 신체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작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뇌가 아니고 인간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더. 자, 여기 또 있죠. 우리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개개인의 일반 의지를 묶는 하나의 단일 의지이자 인공인간을 작동시키는 핵심으로서 국가의 주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단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는 인공인간을 작동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 주권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다는 거죠. 이 주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개개인은 다시 각각의 자연 상태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홉스의 생각은 이런 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권이라는 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없으면 왜 우리는 자연 상태 불안정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린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영혼이 없으면 신체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지? 자, 정치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우리가 이제 뭐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지만 좀비 있잖아요. 좀비. 그렇잖아요. 좀비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좀비는 신체는 살아 있는데 영혼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홈스도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왜 영혼이냐? 하필이면. 그렇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는 이 인간, 그러니까 국가를 작동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에 주권을 영혼이라고 본 거예요. 왜? 두뇌는 될 수가 없냐? 두뇌는 그냥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약에 영혼이라는 게 없으면, 다시 말하면 주권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혼란한 사회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영혼이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문단 가볼까요? 이와 같은 홉스의 정치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지? 바로 중요한 것은 뭐다? 중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홉스가 국가를 인공인간으로 보고 그렇지 절대적인 권력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든 자연권을 다 가져야 되는 그 이유는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심성이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홉스는 청교도 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무질서한 상태를 종식시킬 신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하고 그 절대적인 권위는 개인들이 양도를 통해서 대리인에게 부여하며 대리인은 부여받은 그 권위를 무제한으로 휘두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일단 보자면 중심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 언급은 없죠. 그런데 이 홉스가 당시 살았던 시절을 잘 들여다보자면 홉스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홉스의 정치체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자 계기가 될 수가 있는데 당시는 청교도 혁명으로 혼란스러웠고요. 이 혼란스러움을 잠재우려면 누군가 굉장히 강력한 권위로 이것을 마음껏 휘둘러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무질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지 않나요? 그죠? 국가는 혼란스러운 인간의 자영 상태를 어떻게든 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죠. 자, 홉스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통치 권위를 양도받은 대리인이 곧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대 국가라고 보았다. 이때 중심성은 그렇지? 자, 여기 때 중심성에 대한 얘기 중요하죠. 중심성은 국가라는 정치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 원동력이 군주의 절대적이고 막강한 주권이며 그렇지? 개인은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의미를 했다. 중심성이란 무엇인가? 자,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심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먼저 국가는요. 중심성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과 그 다음에 국민의 역할이 개인, 우리가 흔히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죠? 달라요. 뭐가 되는 거냐? 국가는 절대적이고 막강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이러한 권위,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에 뭐 해야 된다? 국가에게 절대 뭐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동의할 수 없어요. 국가를 이끌어가고 혼란스러움을 해소하고 그 혼란스러움을 비판하고 그 혼란스러움을 이끌어가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야. 알겠지? 이거는 왕권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홉스 한 자리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어쨌든 지금의 어떤 권력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나라를 통치한다면 어? 음, 우리는 그런 역사를 정말 많이 봤죠. 그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홉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 난 동의 못 한다니까. 근데 홉스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됐죠? 어쨌든 개인은 국가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홉스는 군주의 이와 같은 주권이 군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라기보다는 자연 상태의 개개인들 간의 사회적인 계약을 통해 양도받은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뭐 어느 정도 또 설득력은 좀 있네요. 그러니까 국가가 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인은 국가에게 왜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 중심성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해가 됐니?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한 게 중심성이잖아.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국가가 이 개인에게 주권을 모두 뭐 했기 때문에 양도받았기 때문에 주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겨줬다 국가한테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주권을 양도받았으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라고요? 홉스가 얘기하는 사회 계약이 된다. 근데요, 나 그 사회 계약 안 맺었는데 나한테 동의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난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 거고, 그치?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너의 주권을 다 나에게 넘겨줄래? 동의하진 않았지만 넘겨줘야 어느 정도는 좀 선생님의 권리를 넘겨줘야 국가가 이걸 좀 평화롭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동의할 수 없어요. 알겠지? 어느 정도 희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하겠다고 절대적인 희생을. 근데 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되게 이상적이에요. 되게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알죠? 양도받은 이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양도를 해줬기 때문에. 오로지 이들을 위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떤 권력자가 개인의 이인을 위해 양도받은 권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혼란이죠. 이건 독재죠. 그러니까 오로지 목표에 국민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보이고 또 자기를 위한 일만 한다면 그럼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그 피폐해진 국민들을 달래주고자 이만큼의 권리를 자기는 다 누리면서 우리한테 요만큼 줘요. 요만큼. 맛있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못 먹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뭘 줘요? 사탕 하나 줘요. 달콤하지. 그럼 우리 우매하다고 불려지는 국민들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아니에요. 어떤 국민들은 그 사탕을 받아 먹으면서 아우 너무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알겠죠? 그 중에 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권력자가 반대되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야 지금 이 사람들 사탕 줄 게 아니야. 밥 줘야지. 밥을 줘야 이 사람들이 살아갈 거 아니야. 요만큼이라도 밥 좀 주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권력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라고 얘기해요. 밥 주면 일하네. 사탕 주고 배고파야 일하는 거야. 국민은 배고파야 돼. 바쁘고 배고프고 힘들어야. 걸러 들으세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죠? 선생님 생각 그렇다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 홉스 자체의 이론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부분에서 인정하네요. 그죠? 개인은 국가에게 모든 주권을 뭐 하기 때문에 양도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복종해야 되고 국가는 어떻게 돼? 절대적인 주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리바이어든에서 언급된 인공인간은 홉스 철학의 핵심으로 이전의 정치체 논의에서 정치 공동체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비유하여 마치 생명체와 같은 조화로운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특징을 강조하던 방식과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홉스의 철학은 이전의 정치체는 어땠냐면요. 정치 공동체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비유해서 마치 생명체와 같은 조화로운 유기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강조했던 건 아니고요. 홉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치체를 인공인간으로 비유한 것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권이 기계적으로 보장되는 자동성과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런 사회 계약이 그렇다고 개인이 주권을 다시 말하면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면 개인에게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권을 어떻게 했어요? 모두 양도했죠. 근데 양도해서 국가가 이끌어가는 순간 무슨 성이 생긴다? 자동성이라는 게 생기고요. 뭐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영속성이라는 게 생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성은 개인들의 일반 의지가 모여서 분할할 수 없는 단일 의지가 된 주권이 인공인간의 신체에 내재된 시스템에 따라 작동해서 저절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성과 영속성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둬야 되냐면 일단 자연권으로 둬야 돼요. 그러면 자연권이라는 게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든 개인이 국가에게 다 양도를 해놓고 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일반 의지가 모여 분할할 수 없는 단일 의지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단일 의지가 된다고요. 자동성은. 이렇게 단일 의지로서
국가가 이끌어가게 되면은 자, 인공인간 신체에 내재된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시스템이죠. 그 국가의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실현된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그렇지? 그게 바로 자동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군주권이 단순히 군주 개인이 통치하는 왕권이기에 군주가 죽으면 함께 사멸해버리는 것과 달리 인공인간은 사회 구성원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그 내재 원리에 따라 지속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 시스템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국가의 어떤 특정 시스템에 따라서 내재 원리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된다? 영원히, 그렇죠. 영원성을 가진다. 영원히 지속되어 간다. 미안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홉스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중심성을 가진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는 절대적인 군주, 개인은 이 모든 주권을 국가에게다가 뭐해서 양도했기 때문에 국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자연권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자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권은 실현이 되고요. 영속성이라는 건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홉스의 이론은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있겠죠. 홉스의 이론은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절대 왕권의 통치 방식을 정당화하는 중세적인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짓는다고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홉스의 의견이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절대 권력을 옹호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왕권이 그럼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폭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개인들이 상호간의 안정과 평화를 염두에 두고 근대적 주권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사회계약의 개념을 고안했다는 점.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체로 보았다는 게 두 번째가 됩니다.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지금 하나의 지문을 다 읽었는데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첫 번째 문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가 왜 필요하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왜 무엇을 설명하냐? 인간은 투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투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안정을 찾으려면 국가에게 모든 자연권을 다 양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적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국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홉스는 이런 국가의 역할, 구성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인공인간이라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그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조금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 들어온 거잖아요. 뭐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주권을 왜 영혼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핵심적인 요소기 때문에 두뇌는 신체 일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죠? 신체 일부기 때문에 영혼, 이끌어가 작동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 영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주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권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중심성. 그렇지?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을 양도했을 때 국가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중심성이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복종해야 돼. 이유가 뭐야? 개인이 모두 양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자동성. 그러면 이러한 자연권이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동성이라는 것과 영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저절로 이끌어지는 거고 영속성이라는 게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바로 이러한 홉스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절대 군주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옹호한다라는 중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치? 또 이런 국가가 능동적인 정치체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는 거죠? 의미 있다라고 말해주는 의의를 말했다. 이게 지금 독해를 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보시면 지문 하나가 굉장히 시원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 그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시간을 정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독해를 잘하는 기본적인 연습 방법이니까 꾸준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또 다른 지문으로 1강 강의를 만나도록 할게요.